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날이 굉장히 좀 춥네요. 62페이지에 오늘은 소멸시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법률행위를 쭉 중심으로 해서 일반적인 내용들을 공부를 했고, 이제는 권리 변동의 사유로는 법률 규정이 있는데 그 법률 규정에 따라 권리가 변동하는 것 중에 그 대표적인 권리 소멸과 관련된 소멸시효를 볼 겁니다. 자, 시효를 배워요. 시효. 상당히 특이한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제가 첫 시간에 설명하기를 사실과 규범은 서로 다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즉, 일정한 사실 상태, 그거는 그냥 뭐뭐 to be 있는 상태, 독일어로 하면 자인. 규범은 뭐뭐 해야 되는 상태, should. 좀 이상한데? 아, should, 모르겠네요. should, 이게 졸렌.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 즉, 우리가 민법은 권리를 배우는데 이것은 권리와 의무에 연결된 개념이고 사실은 사실 자체가 권리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특이한 제도가 이 시효입니다. 시효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계속되면 일정한 사실 상태를 그냥 더 이상 사실 상태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권리 상태로 승격시킵니다. 권리 상태로 승격. 이러한 제도를 시효 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정한 사실 상태가 계속됐을 때 권리를 소멸시키는 시효, 그것을 소멸시효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정한 사실 상태가 계속되면 권리를 발생시키는, 권리를 취득시키는 그런 시효를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이 취득시효는 물권법에서 배울 거예요. 민법 총칙에서는 그 중에서 소멸시효를 배웁니다. 자, 일정한 사실 상태가 그 진실한 권리 상태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권리 상태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제도이죠. 왜 이러한 제도를 두느냐?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이고 취득시효는 20년입니다. 오랜 10년이나 20년의 오랜 시간이 지나면 과연 권리 상태를 입증할 만한 증명할 만한 증거에 의해서 이제 자신의 권리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거가 다 없어질 수 있죠. 여러분이 어떤 돈을 갚았다. 그러면 영수증이 있는데 영수증 기껏해야 한 일주일 한 달 보관하다가 어디 이사 가고 뭐 하다 보면 없어졌는데 나중에 돈 갚아라 할 때 나도 돈 갚았는데 그러면 돈 갚았다라는 증거를 대봐. 이렇게 해버리면 영수증 없어지고 10년 지나서 증명을 못하면 또 다시 돈을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증명 곤란, 과연 진실한 권리 관계를 증명을 통해서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증명 곤란한 부분을 구제한다라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바탕이 있고 우리가 시험과 관련돼서 기억할 내용은 이 소멸시효의 제도의 취지, 물론 이런 취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판례를 이해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취지로 반드시 기억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법에서 보호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여야 되느냐, 세모냐, 별표, 세모 나라가 되냐, 민주주의가 되느냐, 뭐 사회주의가 되느냐, 사회국가가 되느냐, 뭐 정부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를 해야만 여러분이 원하는 나라가 되죠. 이 권리자들이, 국민들이 자기가 헌법상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자면 그냥 권력은 부패하게
나름이고 권력은 자기 이익을 챙기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역사상으로.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나라가 아닌 어느 날 보니까 엉뚱한 나라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권리, 우리 민법상으로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거네. 그러면 소멸시킨다는 얘기예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 자, 이 표현. 이게 로마법상의 쭉 그 법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성문법 국가에서는 민법 1조, 2조, 3조 이렇게 성문화돼 있지만 옛날에 로마법에서는 이런 문장으로 이게 문장이 법이었어요. 법. 그래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법. 그 취지가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이다. 자, 그러면 이제 대략적인 설명을 했어요. 취지와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권리 위에 잠자는 자, 즉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랜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거다라는 것을 대충 눈치를 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건과 효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요건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잠잔다. 불행사. 그러면 효과는 권리가 소멸한다. 자, 이런 거네요. 일정 기간 동안 불행사하면 소멸한다. 소멸시효는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대리에서 좀 양이 많았던 것처럼. 그래서 소멸시효는 전체적인 체계를 먼저 잘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요건 일정 기간 동안 불행사하면 권리가 소멸한다. 이런 구조로 잡을 수 있는데 법에서 일정 기간이라는 말은 반드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언제부터 즉 기산점이라고 그래요. 기산점이 반드시 내재되어 있어요. 기간이라는 건. 그래서 언제부터 계산할 거냐라고 해서 기산점 여기에 기산점이 요건으로 추가가 됩니다. 기산점. 언제부터 얼마 동안 기산점. 그리고 우리 민법상의 모든 권리가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적용돼서 권리가 소멸되는 그러한 적격, 그러한 권리, 이걸 대상적격이라고 해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그것을 대상적격이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가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상적격, 소멸시효의 쉬운 말로 소멸시효의 권리는 권리이어야 한다. 첫 번째,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기산점부터 기간,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10년이라고 했죠. 세 번째, 그 기간 동안에 권리 불행사. 그러면 소멸시효 요건을 갖춘 겁니다. 이런 요건을 갖추면 권리가 소멸한다. 권리가 소멸한다라는 건 무효가 된다라는 게겠죠. 권리 상태가 없어진다라는 거니까.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자, 일정한 기간이 10년이 쭉 진행합니다. 지금 0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쭉 해서 이제 9년이 지났어요. 1년만 더 지나면 소멸합니다. 1년만 지나면. 그런데 마지막 막판에 갑자기 생각이 난 거죠. 권리자가 잠자고 있다가 잠에서 깹니다. 깨서 1년만 지나면 소멸하네. 그래서 권리를 행사해요. 행사하면 그동안 지나간 9년은 다 날아가고 권리에 10년 동안 잠자야 되는데 9년간은 잠잤지만 마지막에 권리를 행사하면 그 행사가 끝난 때부터 다시 0부터 10년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제도를 10년을 계산할 때 리셋되고 0부터 다시 진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단이라고 그래요.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 이 중단은 이제 10년 계산할 때 추가로 검토해 봐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일정한 시효 기간이 진행하고 있던 진행 중에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중단되고 0부터 다시 진행한다. 그러한 것을 중단제도라고 합니다. 이것과 비교할 제도가 정지라는 제도가 있어요. 정지. 시효 기간이 정지된다라는 건. 정지된다라는 건 자, 합산을 해야 되는데 9년 1개월, 9년 2개월, 9년 3개월 이렇게 합산을 해야 되는데 합산을 안 하는
그 기간 동안은 합산하지 않고 완성되지 않는 그러한 제도를 정지라고 합니다. 구별할 수 있겠죠? 중단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리셋되고 0부터 진행하는 거고, 정지는 그동안 진행된 기간이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잠시 멈추어 있다가 다시 이제 합산해서 진행하는 제도를 정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막판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막판에 일정한 사유가 끝날 때까지 시효가 완성되지 않게 정지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름방학 때 여러분 옛날에 뭐 중고등학교 때 방학 숙제 같은 거 뭐 방학 내내 이렇게 퍼져서 놀다가 이제 방학 끝날 때쯤 되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죠. 그때 이제 부랴부랴 숙제를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권리자들도 막판 기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막판에 정신을 차리니까. 그래서 막판에 권리를 행사하기가 좀 껄끄러운 이상한 법원이 갑자기 쓰나미가 돼서 법원이 물에 잠겼다. 뭐 그러면 곤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막판에 어떤 기간 동안에 무슨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좀 정지시켜주는 제도, 정지. 중요한 것은 중단입니다. 이거는 정지라는 건 조문 몇 개만 간단하게 보면 되고, 이 중단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중단 사유를 조금 세밀화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시효 기간 진행 중에 있어야만 중단이 되는 거예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즉 10년이 지나면 그 시효 기간이 다 지나는 것을 완성이라고 합니다.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 쉬운 말로 하면 버스 떠났다는 얘기예요. 버스 떠난 뒤에 손 들어봐야 뭐 버스는 본체도 안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버스가 떠난 뒤에 어떤 권리를 행사해봐야, 소멸한 뒤에는 권리를 행사해봐야 아무런 효력이 없죠. 그래서 소멸하기 전에 진행 중에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중단이 되는 거고, 이 중단 사유는 세 가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는, 자, 이 중단 사유의 대표적인 게 권리 위에 잠재하지 않고 행사하는 거라겠죠. 권리를 행사한다. 청구입니다. 청구. 돈 내놔라 라고 청구하는 것. 두 번째는 강제 집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사소송과 민사집행에 대해서 조금 배웠잖아요. 민사소송, 민사집행 첫 시간에 돈을 안 갚으니까 강제집행. 자, 강제집행할 때는 일단 채무자가 그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 두어야 됩니다. 그 묶어두는 것을 압류라고 그래요. 압류. 그래서 강제집행과 관련된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게 이제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청구, 돈 달라라고 청구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죠. 이건 말로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본격적인 힘을 행사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힘을 행사하는 압류. 그다음에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있는데, 이 법에서 가라는 말은 이 한자어로 거짓 가짜거든요. 이렇게 약자로 이렇게 쓰는데, 거짓가. 근데 이 훈이 거짓이라는 말도 있지만 임시라는 말도 있습니다. 임시 가짜도 돼요. 여기서 여기서 가는 가짜라는 말이 아니라 임시라는 뜻입니다. 임시로 압류한다. 임시로 처분한다. 그래서 이 압류가 이제 본 게임이고, 본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고,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임시로 묶어두는 거, 그것을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그래요. 가압류 가처분, 임시처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시의 강제집행 절차다. 보전 절차, 보전처분이라고 하는데 임시처분이다. 임시로 묶어두는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겠죠, 여러분이. 그러나 이걸 자세하게 지금 길을 엉뚱한 데로 갈 수는 없고, 임시처분 하나만 보면, 이 가압류는 채권자가, 어떤 채권자가 가압류를 할 수 있냐면, 금전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동산 못 빼돌리도록,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게 가압류입니다.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 채권자가 아닌 금전 이외의 다른 채권자, 매매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 등, 즉 금전 채권이 아닌 나머지 채권자가
채무자를 묶어두는 것, 그것을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둘 다 그 취지는 똑같아요. 채무자에게 어떤 처분을 못하도록 막아놓는 거죠. 그래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세트로 두 번째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자,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더니 채무자가 행사 무슨 그 행사구래. 내가 네 채무자 맞아. 그래서 네 채무자 맞아. 그러니까 행사하지 마. 이래서 행사 안 했다. 그러면 행사한 거나 마찬가지로 봐야 되겠죠. 그 세 번째가 채무의 승인입니다. 채무의 승인. 이건 채무자가 하는 거죠. 앞에 두 개는 채권자가 하는 거고 이 세 번째 것은 채무자가 하는 겁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것. 채무의 승인. 우리가 준법률행위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는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그리고 감정의 표시. 그 중에서 채무의 승인, 내가 네 채무자가 맞다라는 것을 통지하는 거예요. 관념의 통지입니다. 관념의 통지. 의사표시는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니고 준법률행위이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이러한 채무의 승인이 있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당사자가 의혹한 들의 효과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효과가 발생한다겠죠? 소멸시효가 중단돼서 리셋되고 재진행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게 채무의 승인. 자, 중단 사유 3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이 세 가지 리셋되고 진행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다음에 조금 더 보면 이제 하나씩 요건들을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모든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소유권은 아무리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아도 10년 이상 동안 행사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소멸되지 않아요. 소멸시효에 적용이 안 된다. 첫 번째 중요한 게 소유권. 두 번째로는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은 소멸시효에 당연히 적용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채권이에요. 채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통상 10년이에요. 그런데 이 채권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권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미등기 매수인의 채권. 갑과 을 사이에 X 부동산, 아파트를 사고팔기로 매매를 했다. 그럼 이 매매 계약이라는 채권 계약, 채권 행위에 의해서 매수인, 을은 어떠한 권리를 갖죠? 자, 을은 이게 쌍무 계약이기 때문에 둘 다 채권자, 둘 다 채무자가 됩니다. 자, 매수인이 가지는 채권은 매도인에 대해서 돈을 주고 그 아파트에 소유권을 이전하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 채권이에요. 소유권, 갑을 괴롭힐 수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갖습니다. 이 미등기 매수인의 소이등 청구권, 이 채권, 통상적으로 채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자, 이 미등기 매수인의 채권은 원칙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돼요. 10년의 소멸시효.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이 매도인이 이 아파트를 넘겨줬어요. 그래서 을이 거기 아파트에 들어가서 인도를 받아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래도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닙니다. 소유권은 반드시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우리가 이제 뒤에 배워요. 자, 매수인이 매매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취득하지 않았어요. 소유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한 상태로 법을 잘 몰라서 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를 수도 있죠. 내가 쓰고 있으니까 내가 당연히 소유권자 됐겠지라고 내버려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서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예외를 둔 거예요. 원래 미등기 매수인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의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그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 그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아무 10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예외 하나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기산점 부분. 자, 이런 것들 다 교재에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기산점. 언제부터 진행하느냐? 언제부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돼.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아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그러면 그 10년을 언제부터 계산할 거냐? 어떤 권리 위에 잠자지 않고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데 대한 제재를 가해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제재를 가하려면 그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있어야 되겠죠.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았다. 이런 게 10년 동안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산점은 권리 행사가 가능한 시점. 최초로 권리 행사가 가능했던 시점, 이때부터 기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컨대 가까운 일 사이에 매매 일을 했고 매수인이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 채권이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느냐를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계약. 그리고 이행은 이행기라고 했죠. 우리 기한할 때 배운 이행기는 1년 후에, 아직 내가 지금 너한테 팔기는 하지만 1년 후에 소유권 넘겨줄게. 그때 너도 대금을 1년 후에 나한테 매매 대금을 줘. 1년 후에 서로 대금과 소유권 등기 서류를 넘겨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이때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다고 했죠. 따라서 채권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행사 불가. 이때가 되어야 비로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 A라는 채권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이행기죠. 이행기부터 10년 지나면 소멸하는 걸로, 원칙적으로 소멸하는 걸로, 즉 권리 행사가 가능한 시점인 이행기부터 기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 행사가 가능한 시점이 기산점이 된다. 권리 행사가 가능한 시점, 그때부터 계산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권리 행사에 법에서 정한 법률상 장애 사유가 없는 걸 말해요. 장애가 없는.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는 시점. 법에, 이게 이행기가 법률상 장애이죠. 이행기까지는 법상으로 청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법률상 장애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과 구별할 개념이 권리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있어도 내가 행사하지 못했다. 여기 또 법과 사실 개념이 나오죠. 권리 행사의 사실상 장애. 예컨대 내가 권리자인 줄 몰랐어. 내가 채권자인 줄 몰랐어.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얘를 행사하려고 해도 얘가 어디 숨어가지고 못 찾아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어. 몰라서 못했어. 이런 것들은 사실상 장애에 해당합니다. 이 사실상 장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원래 법률상 장애가 없는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즉 권리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있다라는 점은 원칙이에요. 원칙, 소멸시효 진행을 막지 못한다. 자, 이게 기산점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 권리 행사 가능 시점이고 그 구체적인 의미는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는 시점을 말하며 비교 개념, 구별 개념으로서 권리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멸시효 진행을 막지 못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간, 그러니까 시효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시효 기간은 일반적인 시효는 10년이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근데 10년보다 더 짧은 것들이 있습니다. 3년, 1년짜리.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시효기 때문에 10년이 일반적인 채권에 적용되는 시효기 때문에 10년보다 짧은 것을 짧다 해서 단기 시효라고 명칭을 붙여요. 그래서 3년, 1년짜리 등이 있는데 이건 단기 시효라고 한다.
세 번째, 권리불행사는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효과로서 권리 소멸, 이게 좀 어려운데, 권리가 소멸하면 무효가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무효 취소를 배우면서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취소는 특정한 자만 주장할 수 있다.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 권리가 소멸하면 그 법적 성격이 무효라는 건데 이 권리 소멸, 즉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모든 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자에 제한돼 있습니다. 특정한 자만 주장 가능해요. 누구냐? 채무자가 대표적이겠죠? 의무를 면하게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자는 암기를 하시기 바래요. 시효의 이익, 채권이 소멸한다는 이익, 시효 이익을 직접 받는 자. 그냥 길 가던 사람,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는 없고 시효 이익을 직접 받는 자만 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를 소멸시효를 원용한다라고 시효 원용권자라고 합니다. 시효 원용권자는 모든 자가 시효 원용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효 이익을 직접 받는 자만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주장을 해야만 법원이 받아들여져요. 변론주의라고 했죠. 당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했습니다 라고 주장해야 법원이 그걸 인정해 주는데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효 원용권자만 주장할 수 있다. 즉 시효 이익을 직접 받는 자만 주장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게 이제 효과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효과 파트에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시효 이익의 포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했는데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1억 채무를 지고 있는데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안 갚아도 되는 겁니다. 10년 지나서 소멸시효 완성했으면. 근데 좀 사람이 쪼존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데 10년이나 채권자한테 돈을 안 줬는데 10년 지났다고 해서 야, 안 갚아도 돼. 이러는 거는 좀 쪼존할 수 있잖아. 두 사람 사이에. 그래서 나는 그런 쪼존한 놈이 아니다. 그래서 갚겠다. 그게 시효 이익의 포기입니다. 그러면 소멸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시효 이익을 내가 안 받겠다. 내가 채무자 변제하겠다. 라는 시효 이익의 포기. 사적 자치상 당연히 인정된다라고 봅니다. 자, 굵직굵직한 제도들을 봤습니다. 요건상으로 대상 적격 기산점 기간, 이 기간 계산의 중단이라는 제도, 중단이라는 제도는 세 가지,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불행사, 효과 파트에선 권리가 소멸한다라고 해서 무효라는 의미인데 이 무효를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특수하다. 시효 원용권자라는 특별한 자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그러한 자에는 시효 이익을 직접 받는 자만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제도가 있다. 판례도 많고 이 민법 전체에 연결되어 있어서 나머지 물권법이나 기타 채권법의 그런 개념들을 알아야만 소멸시효가 다가오게 돼요. 더군다나 소송법 그리고 집행법 순수한 실체법으로서 우리 민법뿐만이 아니라 절차법의 내용까지도 많은 판례들이 있어서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들 뭐 나중에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내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내용 굉장히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좀 첫 단추에서 잘 핵심을 잘 찾아서 들어가시기 바래요. 자, 교재를 관련 부분을 살펴봅시다. 62페이지 소멸시효에서 의의를 보시면 일정한 사실 상태가 계속됐을 때 그것을 권리 상태로 승격시키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일정한 사실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 상태가 진실한 권리 상태와 부합하느냐 묻지 않고서 권리 상태로 인정하는 제도, 이걸 시효라고 하며 양가로 이해해 보시면 종류로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가 있다. 그다음 목차 2에 시효의 존재 이유, 즉 밑줄 부분에 있죠. 권리 이유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이다. 구별 개념으로 제척 기간이 있다.
제척기간. 소멸시효 기간은 권리 행사 기간이고 그 기간 동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거고, 제척기간은 권리의 존속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이 제척기간은 형성권에서, 즉 단독행위인 형성권, 예컨대 취소권, 해제권, 뭐 이러한 형성권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소멸시효는 청구권, 채권에서, 주로 채권에서 문제가 됩니다. 근데 구별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90%는 이런 구별로 맞고 나머지 10%는 좀 경계선상에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개념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별 개념으로 제척기간이라고 돼 있고, 의 부분에 보시면 권리의 존속기간이라고 돼 있죠. 거기 밑줄 존속기간을 제척기간, 주로 셋째 줄에 보면 형성권에 적용이 된다. 그리고 권리 행사 방법으로는 그 기간 내에, 제척기간 내에 어떠한 형식이든지 권리를 행사하면 돼요. 즉 재판으로 하든 재판 밖에서 하든 행사만 있으면 그 기간을 준수한 것이 된다. 만약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돼요. 존속기간이니까 권리가 없어지는 것, 소멸시효가 없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효과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게 제척기간.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63페이지의 표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그 표로 구별해 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목차 4에 소멸시효와 변론주의, 즉 소멸시효의 아까 이 요건이 되는 사실들, 요건 사실과 효과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법원에다가 내가 채무자인데 소멸시효가 완성해서 안 갚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사실의 주장을 해야만 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소멸시효의 기산점, 자 기산점도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기산점은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된다. 변론주의에 적용을 받는다. 당사자 주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여기서 계약을 했고 이행기가 여기인데, 그러면 객관적으로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10년이 진행되는 게 법인데 당사자들이 여기를 기산점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더 늦게 완성이 되겠죠. 또는 반대로 여기를 기산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법원은 구속된다는 얘기예요. 당사자 주장에 구속된다. 이게 변론주의예요. 법원이 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이거야 이렇게 하면은 편파적인 법관의 자의적인 재판이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인정한다. 이쪽을 주장하든 기산점은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 주장하는 기산점에 법원은 구속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양가로 2에 보시면 소멸시효 기간, 어떤 건 10년짜리가 있고 어떤 건 3년짜리, 1년짜리, 5년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당사자들이 이게 5년짜리인데 이 10년입니다. 둘이 10년입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면 법원이 거기에 구속되느냐? 아닙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법이라고 봐요. 법. 사실이 아니라 법. 따라서 당사자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당사자가 5년이라고 주장했다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 기간이 객관적으로 10년짜리라면 10년을 적용해야 됩니다. 법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사실에는 적용되지만 법률 문제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구별이 어려우니까 대법원까지 갔겠죠. 지금 이것들이 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 뭐 유능한 변호사들 그리고 원심 고등법원에서 판례가 깨지고 그래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이 야, 나 이건 법인지 사실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나는 법에 소질이 없나 봐. 이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다들 그러니까 우리가 판례가 나오면 이제 판례를 받아들여서 기억을 하시고 어느 쪽으로든 그쪽으로 여러분의 그 뇌 구조를 그쪽으로 좀 적응시키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것뿐입니다. 그다음 소멸시효의 요건에서 먼저 첫째 줄에 보세요.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이어야 한다. 대상적격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산점을 얘기하는 거죠. 권리 행사 가능 시점. 그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자, 이걸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첫 번째 대상적격,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여야 된다. 162조를 보세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자, 우리 법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완성한다라고 돼 있어요. 완성한다. 그 완성한다라는 의미는 소멸한다, 권리가 소멸한다 의미로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채권이 소멸시효에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죠. 1항에서. 그리고 그 기간이 10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2항을 보시면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자,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 재산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은 20년이란 얘기예요. 10년이 아니라 20년. 채권을 뺀 건 이해가 되겠죠. 1항에서 채권은 10년이라고 했으니까 2항에서 채권을 뺀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소유권을 왜 뺐느냐? 소유권을 뺐는데 소유권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소멸시효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상 아무리 오랜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다음 양가로 1번에 보시면 부동산과 관련된 등기 청구권, 특히 매매 계약에 기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가지는 등기 청구권. 이거 첫째 줄에 매매 계약의 효력으로서 채권적 청구권이고 채권이니까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다고 했죠. 그러나 매수인이 그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면서 점유, 사용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10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다. 넘겨보시면 양가로 2번에 소유권, 그리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우리 물권법에서 배워요. 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두 번째 요건은 목차 2에 불행사, 일정 기간 동안 권리 불행사와 관련해서 166조에 아까 봤던 것처럼 10년, 20년 이 규정이 있죠. 보는데 양가로 1번에 보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166조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그게 기산점이에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구체적 의미는 뭐냐? 첫째 줄에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 거기에 밑줄, 법률상 장애가 없는 때를 가리키며 사실상 장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시효가 진행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법률상 장애가 밑에 정리 부분에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정지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경우죠. 정지 조건이 성취되어야 권리가 발생하고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직 정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면 달라고 청구할 수 없으니까 권리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합격하면 100만 원 주겠다. 그럼 합격을 해야 100만 원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합격하기 전까지는, 즉 정지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권리를 행사하는 게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예요. 따라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양가로 2에 보시면 권리 종류별로 소멸시효의 기산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앞에 기한을 할 때 봤던 것처럼 기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시기 종기도 있지만 기한은 그 기한이 반드시 도래하는데 반드시 도래하는 시점이 확정된 기한, 확정 기한. 그리고 도래는 반드시 하는데 언제 도래하는지가 불확정한, 그걸 불확정 기한. 예컨대 내가 죽으면 내 자동차 너한테 주겠다라는, 사람은 반드시 죽지만 그 죽는 시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불확정 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가로 1에 보시면 확정기한부 채권의 경우에는 그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 불확정기한부 채권 역시 마찬가지. 언제 도래하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객관적으로 그 기한이 도래한 때, 그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진행한다. 중요한 건 방가로 3번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 기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한테 100만 원 줄게. 그냥 그걸로 끝. 언제 준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100만 원 준다라는 계약만 했지 언제, 1년 후에 줄지 한 달 후에 줄지 지금 줄지 그냥 준다고만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떤 틈이 있는 거죠. 언제 준다는 걸 볼 거냐? 이것을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고 합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일반 원칙상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곧바로 행사할 수 있어요. 채권 성립 시부터 바로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채권 성립 시부터 기산하게 된다. 그 다음 65페이지에
시효 기간을 봅시다. 일반 채권은 10년, 그리고 양가로 2에 보면 단기 채권이, 단기 시효 채권이 있다. 3년짜리, 1년짜리 가볍게 보시고, 양가로 3번에 보시면 단기 시효, 즉 3년짜리, 1년짜리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서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면 그 3년짜리, 1년짜리가 이 괘씸한 짓을 해서 소송까지 가서 승소 판결까지 받았잖아요. 그럼 10년으로 이제 10년짜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10년으로 연장된다. 165조입니다. 넘겨보시면 양가로 4에 상사채권, 그 상인들 사이의 채권, 상인들 사이에 물건을 사고팔고 물건을 납품받고 공사를 해주고 해서 발생하는 일반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 일반 민사채권으로 10년이 원칙이지만 상인들 사이에서는 더 짧게 돼 있습니다. 5년으로 돼 있다. 상사채권은 5년이다. 그 다음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제도. 자, 기간이 10년이 진행하는데 그 사이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리셋되고 재진행하는 중단 사유를 봅니다. 이게 좀 어렵죠. 중단 168조의 세 가지 청구, 압류, 가압류, 갑첩은 승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의 부분에 보시면 시효 기간의 진행 중의 동그라미, 이미 버스 떠나고 시효가 완성되고 난 뒤에는 중단이 문제되지 않는다겠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 버스가 오고 있는 중에 시효 기간 진행 중에 권리 불행사라는 소멸시효의 기초 사실이 깨트려지는, 즉 권리 위에 잠자다가 이제 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트려지는 그런 사정이 있으면 리셋되고 재진행하는 제도를 중단이라고 한다. 첫 번째 사유는 청구입니다. 청구. 자, 청구를 봅시다. 중단 사유 첫 번째 청구. 돈 달라라고 청구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이 청구는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소송으로 청구하는 거, 그걸 재판상 청구라고 합니다. 그냥 길 가다가 만나서 청구하는 거, 재판 밖에서 청구하는, 둘 중에 하나가 있겠죠. 근데 우리 법에서 청구라고 돼 있지만 이 효과가 달라요. 재판으로 청구하면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장난 아니고 진짜로 청구하는 거잖아. 바로 중단이 돼요. 그런데 재판 밖에서 길 가다가 만나가지고 야, 너 돈 갚아 이렇게 말을 하거나 전화로 말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말하거나 이런 뭐 다양한 형식의 재판 밖에서 하는 청구, 이건 장난일 수도 있고 진짜 권리를 행사하는 걸 수도 있고 애매하잖아요. 장난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세모입니다. 세모. 이건 O도 아니고 X도 아니고 세모라니, 세모. 이것을 최고라고 합니다. 최고. 넓게 재판 밖에서 하는 것을 최고라고 해요. 최고. 최고는 시효 중단 사유로서 세모다. 세모. 독촉이라고 했죠. 최고는 독촉하는 거. 돈 갚아라라고 독촉하는데 이게 정말로 진실한 권리 행사인지 아닌지 애매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최고 자체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아요. 중단되지 않고 이 최고가 장난이 아니라 진짜 나한테 돈 갚으라는 권리 행사였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면 그때는 이제 중단 사유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고를 하고 최고만으로는 중단되지 않아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데 이 최고 한때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것과 동급인 것들도 포함됩니다. 그냥 재판상 청구만 봅시다.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했던 최고가 장난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 6개월 내에 하는 재판상 청구, 이것은 여기 첫 번째 봤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중단되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가 떠났다면 이미 그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중단 사유로서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건 당연한 건데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최고를 하고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소급해서 중단이 되게 돼요.
이때 당연 중단되는 거 당연히 맞는데 이미 완성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앞당겨서 중단되는 거예요. 재판상 청구를 하면 최고시로 소급해서 이게 장난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중단이 된다. 이게 최고입니다. 정리하면 자, 최고 자체는 독자적인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하지만 최고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의 보완 조치를 취하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했다는 게 명백한 그런 보완 조치를 취하면 최고시로 소급해서 시효의 중단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청구입니다. 다음 여기는 재판으로 청구하니까 장난이 아니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재판상 청구라는 것을 아주 좁게 해석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장난이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거다라는 사실이 명백하면 독립된 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로 봐줍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A라는 권리, A라는 채권이 있고 을도 갑한테 B라는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서로 분쟁이 발생해서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제기. 갑이 원고가 되는 거죠. A라는 권리와 관련해 A를 이행하라라고 소를 제기했어요. 소송 중에 을도 을 피고죠. 을을 피고라고 해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갑 원고를 상대로 B라는 권리를 주장을 합니다. 이미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B라는 권리를 주장을 해요. 이걸 응소라고 합니다. 응소. 우리가 재판상 청구라고 하는 것은 원고로서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는 거고 응소는 피고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고가 자신의 권리를 재판 밖에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원고가 제기한 소송 절차를 이용해서 재판으로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가되는 논의가 응소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재판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니까 응소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 근데 응소가 시효 중단 사유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권리 주장. 자신의 이 B라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 그냥 소극적으로 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고로서 소제기하는 건 이게 적극적인 거잖아요. 법원에다가 인지 붙여도 소제기하고. 근데 피고가 응소하는 건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안 되고 적극적인 주장을 해야 된다.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두 번째로는 그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져야 돼요. 법원에 받아들여져야 된다. 인용되는 거예요. 법원이 받아들이는 걸 인용.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 두 번째 요건은 원고가 청구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판상 청구, 원고가 소제기 했다. 그럼 일단은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죠. 중단돼요. 원고가 A라는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면 A의 소멸시효는 그 즉시 중단됩니다. 그 즉시. 그런데 이제 소송 진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소가 각하됐다. 원고의 소가 각하 또는 원고의 소가 기각 또는 원고의 소가 취하 소취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소가 각하됐다라는 건 인지를 안 붙이거나 또는 제소기간을 지나서 소를 제기했거나 그런 소송에서 필요로 하는 요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쉽게 말하면 옷을 제대로 그 소라는 옷을 제대로 입고 온 거 아니에요. 제대로 입지 않아. 그러면 판사가 보기 싫다, 남사스럽다, 가 이렇게 하는 게 각하예요. 각하. 원고가 A라는 권리, 즉 100만 원
받아주세요. 100만 원 승소 판결을 내려주세요. 내가 왜 100만 원을 지금 청구하냐면 몇 월 며칠 날 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런 구구한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청구권이 있다라는 그 말을 들어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아예 안 들어봐요. 옷을 안 입고 오면 옷 입고 와라 라고 해서 돌려보내. 이게 각하예요. 말은 들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안전 판단이라 그래요. 본안전 판단. 일단 옷을 제대로, 소라는 옷을 제대로 입고 왔느냐, 안 입고 왔으면 각하. 본안, 이게 말인데 그 사람이 말이 정말 타당하냐, 저 사람의 청구가 타당하냐, 이걸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보낸다는 얘기예요. 아웃시키는 게 각하. 그래서 본안전 판단, 즉 옷을 제대로 입고 왔다. 그러면 이제 본안 판단을 합니다. 본안 판단.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의 청구, 말을 들어본다는 얘기예요. 네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증거 조사도 하고 들어보는 거. 이 본안 판단의 결과 네 말이 타당하다라고 하면 승소 판결을 나가죠. 그게 인용 판결이라고 하고 네 말이 타당하지 않아. 너 거짓말이네. 네 말은 옳지 않아. 라면 패소 판결. 기각이죠. 기각 판결 나가. 이거는 본안에 관한 판결이고 옷을 제대로 안 입으면 본안 전 판단으로 각하 판결을 나가는 거예요. 각하, 인용, 기각. 이 크게 세 가지 판결 종류는 세 가지가 있게 되는 거죠. 본안 전 판단으로 각하 판결,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 승소 판결인 청구 인용 판결, 패소 판결인 청구 기각 판결. 근데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원고가 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소각하를 했다. 옷을 제대로 안 입었다. 그러면 이 사람 말은 들어보지도 않았으니까 그 사람이 그 채권을 재판상 행사조차 말을 못하는 거니까 말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막았으니까 행사조차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중단이 소멸돼요. 처음부터 중단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 그때 중단되지만 나중에 각하 판결을 받으면 소급해서 중단의 효과가 사라져요. 기각은 이거 말할 것도 없겠죠. 얘가 청구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말을 들어봤더니 청구권 없다. 없는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그러면 행사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죠. 역시 중단의 효과가 사라집니다. 소취하는 스스로 걷어들이는 거예요. 스스로 없던 걸로 합시다. 원고가 소를 제기했다가 막 돈 달라고 했더니 배째라 이놈아 뭐라 해서 그럼 본게임 하자. 소송을 제기했더니 피고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해서 그럼 없던 걸로 하자. 소를 없던 걸로 하자. 소를 스스로 없애는 거예요. 소취합니다. 권리를 자기가 행사했었는데 이걸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하자라는 거니까 행사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역시 소급해서 중단의 효과가 사라져요. 소각하, 소기각, 소취하가 있으면 스스로 다 없던 것이 되니까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사라진다. 이게 원고의 소예요. 피고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피고의 주장이 응소를 주장한 것이 법원에 의해서 인용되어야 되지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원고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피고의 응소도 시효 중단 사유는 아닙니다. 재판상 청구 부분에서 응소 그리고 재판상 청구가 나중에 소각하, 기각, 취하되면 사라진다. 자, 여기까지 봤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요 자, 원고가 소를 제기했는데 나중에 소각하, 소기각, 소취하돼서 사라졌어요. 소송이 소멸, 없어졌어. 그러면 얘가 권리를 여기서는 행사를 했잖아요. 처음에 중단됐다가 중단 효과가 사라졌는데 재판으로 행사한 것만 사라진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걸 재판상 청구로서의 권리 행사는 소멸됐지만 재판 밖에서 행사한 최고의 의미는 남아요. 이게 처음에는 재판상 청구를 했지만 나중에 이런 사유에 의해서 재판 절차가 없어졌으니까 재판 밖에서 행사한 것과 마찬가지의 최고의 의미는 남는다. 즉 재판은 없어졌으니까 여기서 최고를 했고 최고를 계속 하다가 최고가 여기서 끝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고가 끝난 때부터 6개월은 항상
그 최고가 끝난 때부터요. 일시적인 최고를 했으면 최고 한때가 최고가 끝난 때 같은 시점이 되지만 최고를 시작해서 계속 한 개의 최고가 계속되면 최고는 여기서 했지만 그 최고가 끝난 시점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끝난 시점부터 6개월을 계산해서 그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거나 보완 조치를 하면 이 자체로 중단되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고 소급한다겠죠? 최고시로 소급한다겠어요. 이 최고가 종료된 때가 아니라 최고를 시작한 때인 처음에 소를 제기한 시점으로 소급해서 중단되게 돼요. 물론 이게 또 날아가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적법하다고 할 때 소급해서 최초의 소 제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중단된다. 자, 그 내용 좀 복잡하죠? 한번 그 내용들 한번 살펴봅시다.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재판상 청구 부분 170조 1항 재판상 청구는 소각하 기각 취하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된다. 그리고 2항 지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2항 전항의 경우에 즉 재판상 청구를 했다가 소각하 기각 취하된 경우에 그 취하된 때로부터 끝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의 보완 조치를 취하면 그 소멸시효는 최초로 재판상 청구를 했던 시점 그 시점으로 소급하여 중단이 된다. 자, 거기까지 봤습니다. 서설 부분에 내용들을 그냥 가볍게 보시고 반가로 2에 보면 응소라는 말이 있죠. 응소는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해서 피고로서 응소하는 걸 말하고 이 응소가 시효 중단 사유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피고로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것이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져야만 된다. 적극적인 권리 주장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다음에 양가로 2번에 최고. 자, 최고도 일종의 청구인데 독자적인 시효 중단 사유는 아니고 뭔가 보완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174조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의 조치가 없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그리고 의 부분에 여기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독촉하는 준법률 행위로서 의사의 통지. 시효 중단의 요건은 최고는 그 자체로서 독립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고 최고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의 보완 조치를 취해야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디귿에 보시면 앞에 우리 그 170조 2항에서 봤던 내용을 여기에 또 쓰고 있는 거죠. 재판상 청구가 각각 기각 취하된 경우에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로 소급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최초의 재판상 청구는 재판 절차가 없어졌던 것이니까 재판 밖에서 권리를 행사한 최고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넘겨보시면 68페이지 두 번째 시효 중단 사유인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 승인. 이 승인은 역시 법적 성질에 보시면 둘째 줄에 관념의 통지이다. 내가 네 채무자다라는 걸 인정하는 관념의 통지. 그다음 69페이지에 보시면 목차 4에 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죠. 그래서 리셋되고 재진행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 큰 목차 2에 소멸시효의 정지제도, 중단과 구별되는 정지제도 한번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70페이지에 소멸시효의 효력, 소멸시효의 효력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애매하게. 근데 이것을 통설 판례는 소멸한다, 권리가 소멸한다로 해석합니다. 그걸 절대적 소멸설이라고 그래요. 밑에 표의 절대적 소멸설. 다만 소멸한다라는 건 무효가 된다라는 건데 이 일반적인 무효와 달리 취급합니다. 그게 목차 2에 있는 시효 원용권자 개념이에요.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 이익을 직접 받는 자에 한해서만 원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71페이지 목차 3번에 소멸시효의 소급표 있죠. 자, 권리가 소멸하는데 10년이 지난 때 소멸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해서 소멸하는데 소멸하는 시점은 10년이 지난 시점이 아니라 기산점 0부터 시작한 때가 있죠. 기산점으로 소급해서 소멸하게 돼요. 그걸 소멸시효의 소급표라고 합니다. 소멸시효의 소급표. 167조를 보세요.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기산일의 밑줄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한다. 효력이 있다. 목차 그다음 목차에 보시면 종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부분이 있죠. 183조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있다. 주종관계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대표적인 게 원본 채권과 이자 채권이라고 했죠. 원본 채권이 소멸하면 이자 채권도 소멸하는 그게 주종관계예요.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보면 내가 여기에서 소비대차,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소비대차 계약을 했고 여기에서 돈을 갚기로 1억 이행기를 여기로 정했다. 매달 이자를 내기로 했다. 매달 이자. 그래서 이게 원본이고 이게 이자입니다. 이자. 근데 이행기를 지나도 계속 안 냈어요. 그럼 이 이자에 대한 또 이자가 붙겠죠. 계속 이런 것들이 붙어요. 근데 그냥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뒀는데 은행도 채권자도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년이 지난 거야. 이 원본을 A 채권이라고 하고 이자 채권을 B 채권이라고 할 때 A가 소멸시효가 완성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그러면 A가 소멸하는데 A가 여기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소급하는 거예요. 이 시점. 이행기 시점으로 소급해서 소멸합니다. 여기서부터 A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미 발생했던 이 이자 채권들, 이 지연 배상, 이 배상, 이자에 이자가 붙었던 거, 이것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A가 없어지니까 그 뒤에는 여기에 딸려 있는 종된 권리들도 함께 소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다음 목차 2에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소멸시효 이익은 포기할 수 있는데 둘로 나눠봅니다. 목차 2번에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미리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 채무자가 사회적 약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강압에 의해서 포기해 이렇게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후에는 그때는 자유롭게 자기가 포기할 수 있다. 내가 돈 갚겠다라는 의도인 거죠. 그리고 넘겨보시면 72페이지 같은 취지에서 목차 3번에 시효 기간의 단축 경감. 소멸시효는 법률행위, 당사자 약속, 계약 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 연장, 가중. 이거 채무자한테 불리한 거죠. 배제, 연장, 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 경감. 채무자한테 유리하잖아요. 단축 경감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 소멸시효를 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권리 주체, 자연인과 법인, 그리고 권리 객체를 살펴보겠어요.